안녕하세요. 법무법인린의 기술과 법 제4회 웨비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제4회 웨비나는 연말 특집으로 기존 웨비나와 다르게 올 한 해 이슈가 되었던 주제들에 대해서 저희 법인 변호사들이 간략하게 10분가량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담이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웨비나 아래 Q&A 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키노트로 위드 코로나 시대 리걸 배틀 필드에 대해서 구태원 변호사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태환입니다. 오늘도 벌써 4회째 기술과 법 트렌드 웨비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지금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키노트 해드릴 거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법률 규제의 쟁점, 접점이 변화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를 위해서는 삼성 KPMG에서 최근에 이번 12월호입니다.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를 참고했고요. 제 생각하고 아주 일치하기 때문에 훌륭한 KPMG의 이 보고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이번에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바로 내일부터 강화되는데요. 다시 완화와 강화를 반복적으로 풀고 있고 마이스 산업같이 오프라인에서 고객의 접점을 만나던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상장된 회사들은 주가가 굉장히 폭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마켓에서 인사이트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소비로 넘어가고요. 온라인 모바일 시장으로 급히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사업하시던 분들, 특히 오프라인 업체들도 온라인 비즈니스로 쉽게 빨리 넘기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저희 테크팀을 찾아온 고객과 상담을 했는데 굉장히 굿즈를 만드는 회사들 또는 실제 미술품을 취급하는 분들도 예를 들면 가상자산의 NFT 도입을 검토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업에 있어서 디지털 변환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쟁점으로 레귤레이션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온라인 규제는 우리나라가 또 상당하죠. 그리고 아날로그에서 사업하시던 분들은 이 온라인 규제에 익숙하지 않아요. 특히 정보보호 규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규제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됐을 때 플랫폼 환경은 또 다르죠. 지금 이번 정부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플랫폼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중간에 서 있기 때문에 공급자만으로 있을 때와 다른 새로운 양상들이 전개가 됩니다. 시민사회단체 또 플랫폼에 대한 약간은 반대하는 반감 분위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점에서 특히 ESG를 중시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있어서 이 거버넌스 그리고 규제에 친화적인 컴플라이언스를 잘 갖추는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하이퍼 컴피티션이라고 해서 업종 간의 그 영역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시장에서 활약하시던 분들이 모바일 산업으로 온라인 디지털 경제로 진행하면서는 여기는 뭐 완전 다르네 이런 것들을 미리 많이 접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것은 또 규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업종 간 구별이 없어지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단계인 상태인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는 기존엔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규제들이 들어오는 거죠. 사실 오늘 웨비나를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꾸미고 저희 테크팀이 주로 올해 다뤘던 주제 중에 10개를 선정한 것도 이제는 이런 다양한 규제를 동시에 들여다볼 시대가 됐다. 바로 빅블러와 하이퍼 컴피티션의 단계가 됐다라는 그런 인식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빅픽처를 보시라. 리걸 빅픽처가 무엇인지 보시라는 관점에서 기획됐기 때문에 이 쟁점, 이 분석도 아주 인사이트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돌아올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떠나지 않을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이 겪지만 각종 협당체나 세미나들이 예전에는 오프라인 위주로 했던 것이 이제는 온라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을 열 때 주최 측만 소규모로 모인다든지 합니다. 주객이 바뀐 거예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온라인을 버리진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큰 인사이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모바일 디지털 경제로 급속한 이전으로 신규 사업 진출이 굉장히 활발한 것이 저희 고객들에게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해보시려고 해요. 특히 오늘도 주제가 있는 K컬처라든지 가상자산, 마이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 사업을 해보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사업 환경은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죠. 특히 서민 이슈, 노동자 이슈, 소비자 이슈,
그리고 사업자 단체와 갈등 이슈, 정보보호 이슈 등이 오프라인 사업에서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새로운 사업 모델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규제 이슈의 대응 역량 강화가 플랫폼 사업 또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건이고요. 해결책은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걸 해결해 드리진 않지만 린테크 팀이 하고 있는 기술과 법 웨비나에 정기 구독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조금 도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네. 가상자산의 경우에 국내와 해외 규제 차이점이 궁금하다는 사전 질의가 있었는데요. 구태원 변호사 답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상자산은 우리가 2017년에 1차 비트코인 광풍을 겪은 다음에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돌아섰고 부정적인 게 아니라 실제 부정적인 조치를 많이 취했습니다. 예를 들면 벤처기업 법을 개정해서 가상자산 취급자는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지 못하게 했고요. 조세특례법을 개정해서 세액 감면을 못 받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규제들도 많았고요.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특근법이 제정됐고 특근법의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실상 거의 인허가에 준하는 규제를 도입했잖아요. 뭐 아시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취득해야 되고 이거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그리고 실명 확인 계좌를 가져야지만 원화 거래가 가능하게 하고 사실 거래소뿐 아니라도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플랫폼에서 페이먼트를 쓸 때에도 이런 원화로 충전하고 원화로 돌려받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들도 전부 VASP로 묶여 있는 이런 심각한 규제 상황이죠. 사실 이것은 같은 FATF 세계 돈세탁 관계기구의 권고사항을 따르는 다른 금융선진국에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냥 증권거래법을 통한 그리고 정부의 규제 하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반면 우리는 사실 규제 안으로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외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등 금융선진국 그리고 작은 나라지만 또 금융선진국인 싱가포르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열린 규제들을 취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국내와 해외 규제 차이는 아직도 실제 경직성에서 많이 차이가 있다. 뭐 저도 이제 여러 언론 매체에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미래 금융을 보완하는 또 기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이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선도적인 지위를 가졌었지만 이제는 잃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에 대해서 설명할 정경우 변호사를 초대했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겨우 변호사입니다. 예, 제가 그 발표할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인데요.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2번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개정이 됐고요. 이번에 이제 2번 개정됐다는 게 좀 어폐가 있네요. 한 번 개정이 됐고요. 이번에 이제 전면 개정안이 또 국회를 통과해서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개정안과 2차 개정안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차 개정안은 2020년 1월 달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이게 이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3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보면은 먼저 그동안의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에 분산되었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개념에 가명정보나 익명정보 이런 개념들이 들어와서 명시적으로 들어왔죠. 명시적으로 들어와서 개인정보 개념의 어떤 체계를 정립했다. 이 점이 좀 하나의 의의일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큰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동안에 행정안전부의 자문위원회 성격이 강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을 해서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었다. 이게 한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개정안의 특징은 뭐 학자님들, 연구자님들이 대부분 인정하기를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기초를 만들었다. 이런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 개정을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고요. 또
다음에 뭐 질의가 있으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개정안이 1월 6일 날 입법 예고가 됐고요. 9월 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인정보법이 201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10년 만에 정부 주도하에 대폭적으로 전면 개정안이 나왔다는 데 의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이슈로는 정보 주체 권리가 강화됐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전송 이동권, 정보 이동권이라고 하죠. 정보 이동권이 도입이 됐고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 거부나 설명 요구권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 권리가 강화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중심 법 체계로의 어떤 신기술 정비를 했다. 그래서 신기술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만 하더라도 드론이나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는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그래서 이런 규제 공백이 있었는데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까지 확대해서 규제 공백을 좀 해소했고, 또 하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개인정보 처리자, 온라인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이원화가 돼 있다는 것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고 일원화시킴으로써 좀 더 단순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인데요. 이건 이제 EU의 GDPR이 적성성 평가가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인정하는 국가나 기업으로의 이전에 대해서 동의 없이 이전을 허용해서 산업적 활용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하거나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되면은 그 처리를 중지하도록 중지명령권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GDPR과 유사하게 적정성 평가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동안의 개인정보보호법이 형사처벌 위주로 굉장히 강한 법제였는데요. 이걸 과감하게 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을 했다. 그래서 현행법 같은 경우는 과실로 인한 정보 유출이나 경량 정보 위반에 대해서도 형벌을 규정해서 이제 업무 담당자나 임직원들이 법적 리스크가 가중했는데요. 이런 게 좀 많이 감소했다. 이런 데 좀 의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요? 관련 사업자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삭제된 것 중에 하나가 안전성 조치 위반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때 형사처벌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삭제를 하고 과태료로 이렇게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안정성 확보 조치 위반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과태료의 제재가 같이 있었는데 형사처벌을 삭제하고 과태료만 유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성 확보 때문에 많은 법적 형사처벌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생겼는데 그런 점이 많이 감소됐다는 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징금이 그동안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과징금을 매겼었는데 이게 이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과징금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이런 점은 또 재정적 리스크가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요. 전반적인 개정 방향은 그래도 기업의 어떤 법적 리스크가 감소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내년 좋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 내년 전망이요. 내년 전망이라고 하면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일단은 개정안을 좀 통과시키는 데 주력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정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할 것 같고, 더불어서 그 대통령령 등 과징금 관련 고시나 대통령 등 하위 규범 정비가 좀 연구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뭐 듣기로는 이미 과징금이나 이런 연구반이 운영이 돼서 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점도 보여집니다. 뭐 형사처벌 규정이 제외된 것들은 어, 어차피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과도한 수사나 이런 게 좀 자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그 형벌이 네. 악화되면 그 대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권조사를 많이 강화하는 어, 효과도 있겠네요. 아마 형벌은 어차피 이제 개보위가 뭐 직접적으로 그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개보위에서도 전체 매출로 과징금을 확대하면서 기업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듣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은 네, 하고 있습니다. 좀 적응 기간을 예,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측면이 네네네.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다음 실시간 분 모셔볼까요, 정 변호사님? 네, 네. 실시간 질문은 채팅창이 아니라 Q&A 창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K 컨텐츠와 저작권 보호에 대해 최현윤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최현윤 네, 변호사님. 네, 마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야 됩니다, 최 변호사님.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네, 들립니다. 예. 네, 최현진 변호사입니다. 네, 바야흐로 K 컨텐츠의 전성시대인데요. 저는 오늘 K 컨텐츠와 저작권 보호, 특히 해외 저작권 침해 사례를 위주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방송 공연 부분인데요. 그 우리 BTS가 지난달에 뭐 LA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공연이 끝난 직후에 뭐 SNS나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서 저도 좀 놀라기도 했었는데요. 대부분 영상을 직접 업로드하면서 복제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이미 업로드된 것을 이제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에 인베디드 링크, 즉 링크를 클릭하면 즉시 그 사이트에서 영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게재되고 있었습니다. 뭐 우리 법원은 인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이제 단순 링크와 구별해서 공중송신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뭐 링크 사이트의 서버 자체가 해외에 구축된 사례들이 많아서 사실상 국내에서는 단속이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리고 영화 부분인데요. 그 넷플릭스 같은 이제 해외 OTT 사업자가 많이 진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화의 경우 상당 부분 저작권 침해 행위가 합법적 영역으로 들어왔다고는 보여지지만 여전히 유튜브 같은 뭐 UCC 사이트나 웹하드 토렌트를 중심으로 불법 유통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단위로 뭐 영상에서 음원을 추출해서 불법 유통시키는 그런 스트림 리핑 사례 이외에도 최근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인데 그 유나 씨의 이제 기다리다 같은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 중국 음반사가 유튜브 컨텐츠 아이디를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탈취했었는데요. 본인들이 오히려 그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저작권 삭제를 요청한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실제 그 신고한 사람의 소유가 맞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이제 검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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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요?
예. 우선은 뭐 사전적 조치와 뭐 사후적 조치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콘텐츠에 대한 뭐 기술적 보호 조치라든지 이런 거 당연히 이제 필요하겠고요. 콘텐츠를 수출하는 각 나라에 이제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작권 인증 제도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각국의 제도를 활용해서 사전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도 이제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일단 해외에서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베른 협약에 따라서 치매 발생지의 저작권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치매지인 현지 로펌이나 뭐 저작권 관련 유관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조직을 갖추는 것 이외에도 이제 치매 발생지인 현지 로펌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사내 변호사 등 내부 전문 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콘텐츠를 다양한 나라에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사실상 모든 이제 지역적 범위를 커버하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그 경우에는 국내에 이제 거점을 두고 뭐 여러 해외 로펌들의 업무를 조율하면서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제너럴 카운슬로서 뭐 IP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EU나 이제 미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뭐 세계적으로도 뭐 OSP의 면책 조건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여러 가지 뭐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체부에서 인터폴과의 이제 국제 공조라든지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예산을 또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내년에는 뭐 이러한 제도적 행정적인 이제 기반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침해 대응 사례들도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제는 우리 기업이 이제 수출 단계에서부터 이제 계약서 검토를 하고 개별 유통 경로에 따른 어떤 침해 시나리오를 세워서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정말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네, 그 지적재산권의 해외 사용과 해외 네. 지사에서 계약으로 소득을 발생하게 하고 또 이전 거래로 본사 또는 소유자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저는 저작권 보호 관련한 그런 발표를 맡기는 했지만, 일단은 저작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제 국내 본사와 해외 지사 간의 뭐 어떤 라이센스 계약상 뭐 이전 가격 과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크게는 뭐 IP 중에서도 뭐 특허 실용시나 뭐 디자인권 같은 뭐 사업 무형 자산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상표권 같은 이제 마케팅 무형 자산이 있을 수 있겠고요. 뭐 거래 형태 관련해서는 뭐 무형자산 자체를 전부나 제한적으로 넘기는 경우나, 뭐 아니면은 제품이나 용역 제공을 하면서 이제 거래 수반에서 넘어가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 무형자산에 대해서 저가 사용하게 했는지, 저가 이전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상 거래 조건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특수관계 회사들이라면 더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겠고요. 제가 이제 국제 조세 관련해서는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뭐 IP 관련해서는 뭐 비교 가능 제3자 가격법이라고 해서 다른 거래 사례들과 이제 상대 비교를 하는 방법으로 많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급되는 로열티가 뭐 정상 가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통해서 세무 조정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실무상으로는 뭐 라이센스 계약 당시에 이제 확정된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후에 어떤 시점에 이제 그것이 정상 거래 원칙에 이제 부합한다, 정상 가격이다, 뭐 한다는 것을 다양한 이제 유사 거래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네, 데이터 플랫폼과 비식별 조치를 설명할 김창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의 김창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김 저는 변호사님은 데이터 플랫폼 경험이 네, 많으시죠? 뭐 그렇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 네, 플랫폼과 비식별 조치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여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아서 그리고 결합 절차를 거친 다음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데이터가 곧 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짐에 따라서 다양한 빅데이터 플랫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으로는 과기정통부의 지원으로 다양한 센터 플랫폼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19년도에는 금융통신 중소기업 등 10개의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었고요. 그리고 20년도에는 소방안전, 스마트 치안, 라이프로그 등 6개 플랫폼이 구축되었습니다. 저희 린테크 팀은 중소기업, 라이프로그,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고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관련 기업에서는 개인정보법상 보호법상 규제가 가장 큰 이슈일 것이고 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해주시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무엇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부분은 빅데이터 플랫폼이 어떤 구조로 진행되는지 관련돼서 예시로 저희 중소기업 빅데이터 센터 사진을 가지고 온 것인데요. 일반 기업 또는 센터 사업자 공공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것을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서 스타트업, 정부, 공공기관, 일반 기업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관련 기업에서는 우선 3가지 이슈를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명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 결합을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지 이렇게 유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개인정보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우선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있고요. 그것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를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쉽게 결합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는 비용, 시간, 기술 여러 가지들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간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명 정보를 들 수 있는데요. 가명 정보라고 하면은 개인정보 중에서 일부를 삭제하고 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합니다. 2020년 8월 5일 개정법에서 가명 정보가 도입되었고요. 대신에 결합 절차가 복잡하고 그리고 준수사항 등 규제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명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가명정보가 익명정보보다 데이터로서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이를 잘 하기만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결합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먼저 익명정보로서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라 하더라도 비식별 조치를 완료해서 익명정보로서 결합을 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가명정보로서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결합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결합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규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익명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내년도 전망이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 내년 아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하고 좀 연결이 되겠죠. 그죠? 네, 이걸 맞습니다. 실수했을 때 이제 아까만 과징금 같은 거 받게 되는데 그게 좀 강화되는 게 있고 또 형사처벌은 완화되는 게 있고 그러네요. 어떠신지요? 네, 정경호 변호사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제에 따른 처벌, 그다음에 행정상 처벌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데이터 플랫폼의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다 구축된 것들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합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량이 많지는 않지만 이 데이터가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더 가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결합을 해서
얼마나 또 경제적으로도 가치 있는 데이터를 잘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 또는 그리고 이러한 결합된 데이터들을 시각적으로 또는 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가명정보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상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를 현재 계속적으로 장려하고 있고요. 이 부분 규제를 하고 있는데 결합 전문기간을 확대하고 결합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유 기업은 산업적 연구 목적으로 가명정보로 데이터 결합하는 것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지금 여기 PPT에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도 롯데멤버스와 KT가 본인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정된 부분의 분석이 가능했지만 두 양쪽 기업 데이터 가명정보로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그리고 조금 더 가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그러한 사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뭐 저희가 수행한 케이스는 아니고 언론에 공개된 사례를 가져온 거죠. 저희 네, 이 맞습니다. 데이터 결합이라는 것은 특히 가명 정보라는 게 어디 딱 책에 써 있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잘못되면 굉장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데 우리 김창혁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네요.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은 원격 의료와 의료 규제에 대하여 김호연 변호사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호연, 아까 방금 소개해 주신 김호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시대의 어떤 원격 의료의 확장, 그리고 그거에 따라 이제 법적인 어떤 쟁점들을 발표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먼저 최근에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논의라든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술적 어떤 비대면 사회에 도입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은 이미 과거에도 만들어져 있었지만 사실 그 전에는 비대면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었죠. 근데 코로나 시대에 거치면서 이제 감염병에 대한 어떤 인식이 또 강화되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비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 비대면 어떤 서비스를 사용해 보니까 어떤 그 서비스가 불리하지 않다는 점이 이제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렇게 저희가 또 같이 지식을 나누고 논의하는 과정도 과거 같았으면은 같이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됐을 텐데 사실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이러한 방식이 불리하지 않다라는 점을 알 수 있듯이 이제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대면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도 이제 그런 비대면 서비스가 가장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원격 의료, 비대면 서비스로서의 원격 의료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 3월 달에는 보건복지부가 이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이제 12월 달에 이제 감염병 이제 전파가 확산되는 그런 어떤 상황,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는 이제 그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에 대해서 좀 폭넓게 허용한다는 그런 어떤 감염병 예방법 그 49조의 3이 또 신설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6월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어떤 이제 여러 사회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그러한 목적에서 규제 이제 그 규제 챌린지라는 그런 목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이제 원격 의료도 하나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격 의료 앱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걸 이용하는 거군요. 근데 네, 의료 맞습니다. 행위도 의사를 만나는 거 말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사업자분들께서 좀 주실 기업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격 의료를 좀 한번 추진해 보시고 그리고 사업을 이제 좀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좀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원격 의료 규제 근거는 의료법 34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의 종류를 일단 먼저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의사가 이제 비대면으로서 다른 의사에게 어떤 진료에 있어서 자문을 해주는 원격 자문의 형태 그리고 의사가 이제 환자의
그 직접적으로 비대면으로서 진료를 하는 원격 진료의 형태, 그리고 뭐 의사 아니면 뭐 비의료인이 어떤 의학적인 지식을 이제 전달해주는 원격 상담,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의료법에 따른 뭐 현행법 상으로는 원격 자문, 그리고 제한적 범위에서의 원격 상담, 예컨대 이제 의료 행위와 결부되지 않은 단순한 의학 지식을 이제 제공하는 그러한 원격 상담의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이제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의료법 지금 현행법상으로 따지면은 원격 진료인지 여부, 그리고 원격 상담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의료 행위와 결부되는지 여부 등이 이제 사업을 하실 때 좀 유의해서 뭐 구체적인 어떤 검토도 해봐야 되고 그러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네,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대면 서비스가 우리가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의료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어떤 뭐 음식 어떤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우리가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거리낌이 없고,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 점차 규모가 확장이 되어 있고, 따라서 이제 점점 뭐 성장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추세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뭐 솔닥이라든지 올라케어라든지 닥터나우 등 이제 비대면 진료 서비스들의 플랫폼들이 이제 등장하며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0월 달 그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에 따르면 원격 진료 환자 수가 210만 명, 그리고 건수로는 312만 명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 건수는 뭐 무시할 건수라고 많네요. 절대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편으로는 비대면 원격 진료도 사실 요즘에 이제 또 다른 각광받는 분야인 메타버스와 융합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2월 달에 닥터나우라는 원격 진료 플랫폼은 게임 회사인 컴투스와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이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MOU를 체결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6월 달에는 일산 차병원 등에서는 이제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제 가상병원을 개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뭐 이제 뭐 관련 단체들의 어떤 뭐 그런 논의가 있어서 뭐 그런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조금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또 계속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방침이고요. 그리고 또 뭐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뭐 대선 후보들이 또 원격 의료에 대해서 전향적인 어떤 공약들을 내놓고 있어서 내년에도 사실 이 원격 의료는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뭐 코로나가 뭐 내년쯤에 이제 좀 종식이 되고 조금 완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원격 의료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까, 분쟁할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 기회에 한번 서비스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 추세가 다시 금지로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지금 이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지금 이제 의료 환자 수라든지 뭐 의료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이제 생기고 있고 사업 이제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새 시장을 갑자기 한순간에 뭐 사라지게 한다는 그런 또, 규제는 사실 또 상상을 해볼 수가 없고요. 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이 네, 편리함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죠? 국민들이 이 예, 원격 맞습니다. 진료가 필요하다라는 걸 많이 알게 된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 진료라는 게 지금은 단순한 진료에 그치지 않고 또 이제 어떤 헬스 정보 같은 마이데이터 시장하고도 결부되고 있고, 또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어떤 그런 의료 시스템을 또 제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융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원격 의료를 어떤 의료만의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없고, 이제 사회 어떤 전반적인 신산업의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단순히 이제 원격 의료를 뭐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그리고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런 건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네, 김하은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질문은 아래 Q&A 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FT와 디지털 아트에 대해서 설명할 박경희 변호사를 초대했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법무법인 민의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다음 페이지 해주시겠어요? 사실 요새 NFT가 정말 굉장히 핫한 이슈이고, 실제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NFT 관련해서 새롭게 뭔가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구상안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디지털 아트뿐만 아니라 이제 주로 예술 쪽에서 이제 NFT화 내지는 이제 사업화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 그리고 질문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좀 법률가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든요. 보통 이제 NFT화 한다고 하는 거를 저희가 보통 단어를 민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저작물을 NFT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NFT는 사실은 저작물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저작물 명이나 작가 및 작품 정보, 이미지 저장 장소로의 링크, 계약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메타데이터만 들어있는 그런 게 NFT이고요. 근데 실제로 NFT화해서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마켓플레이스, NFT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이미지가 떠 있잖아요. 결국에는 민팅에서 뭔가 마켓플레이스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디지털 아트를 복제해야 되고 그걸 항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올려놓게 되기 때문에, 만일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다고 하면은 복제권이나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고, 혹시나 이제 원래 저작자는 A인데 B가 한 거라고 하면 저작 인격권 침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시는 사업자,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팔고 있는 내지는 내가 사는 NFT가 이런 저작권법상의 이슈가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사실 필요하고요. 만일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NFT화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막 팔려? 이러면은 사실 그 사이트에다가 복제나 전송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마켓플레이스가 사실은 제일 그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마켓플레이스가 기본적으로 중심에 서서 약관이라던가 그리고 그 NFT를 팔게 되면 그 상품에 대한 안내 페이지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라던가, 그리고 실제로 일부 저작재산권이 넘어간다면 어떤 게 넘어간다라던가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고, 구매자 입장에서도 여기 팔리니까 다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켓플레이스가 온전하게 그런 거를 잘 해주는 데인지도 한번 그 신뢰성을 좀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구입을 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저작권 이슈로 인한 좀 그러니까 문제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이제 중요한 이슈가, 문제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다음 페이지 다음 좀 페이지 할까요? 해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이게 디지털 아트를 NFT화해서 팔면 뭘 파는 거냐? 거래 목적물이 뭐냐? 사실 뭐 이게 뭐 그냥 학설로 보면은 NFT 내 메타데이터를 판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 원래 실제 그 NFT화 하게 된 기본 자산을 파는 거다, 뭐 얘기가 있는데, 당연히 기본 자산을 판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해서 기본되는 자산이 넘어간다고 보이고, 또 하나 얘기는 이제 소유권을 넘기는 거냐 사용권을 넘기는 거냐라는 이슈가 있어요. 사실 이전에 뭐 그 게임 회사에서 게임 아이템 같은 거 판다라고 했을 때, 그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는 이용자는 게임 회사에 대해서 일정한 이 아이템을 이용해서 내가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NFT는 거기랑은 개념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 같아요. NFT 자체가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고유성을 입증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게 단독으로 나만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이런 거를 입증해줘서 디지털 자산의 양도를 되게 편하게 해준 거기 때문에, 사실은 판매하는 사람이나 구매하는 사람이나 소유권을 넘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요. 이게 사실은 오히려 법률 관계를 좀 더 간명하게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뭐 물론 이제 민법상 물건의 개념에 이게 포함되는 어떤 논의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사자들의 의사는 소유권을 넘긴다는 의사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일 사실 복잡한 부분이
소유권이 양도되냐, 이거 NFT를 사면은 그 NFT에 기초된 자산, 디지털 아트 저작권을 내가 갖는 거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사실 어떤 그 우리가 이제 그림, 아주 유명하신 화가분의 그림을 저희가 샀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내가 그 그림의 저작권을 다 갖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밑에 보면은 소장자의 제한적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작권법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내가 아주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샀다. 그럼 내가 그 그림과 관련해서 어떤 권리를 갖느냐? 그 원본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권, 그것도 막 공중한테 항상 공개된 이런 데 말고 이런 데는 안 되고 그런 전시권이 있고, 그리고 전시나 재판매를 위해서 다시 팔 수도 있으니까 재판매를 위한 해설서나 소개서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사진 올리는 거, 팔려고 하면 뭔지 알려줘야지 팔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제한적 권리만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저작권법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NFT를 판다라고 했을 때도, 그러니까 미술품을 판다라고 했을 때도 미술품 자체의 소유권만 갖는 거지 저작재산권은 양도되지 않는다라고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시고 사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끔 질문이 제가 이거 디지털 아트의 그 NFT를 샀는데요. 그럼 내가 이거를 엽서에다가 다 붙여가지고 다 팔아도 되나요?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거는 저작재산권이 다 나한테 넘어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부분은 만약 그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원 저작자하고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플랫폼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도 도대체 이 플레이스에서 내가 NFT를 샀을 때 어느 정도의 권한이 나한테 오는 건지를 이용 약관, 뭐 판매자 약관도 있고 구매자 약관도 있을 거잖아요. 이용 약관,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에 조금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런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에 대한 오해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유권 여부가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그 네네. 디지털 아트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결국 그 디지털 사본, 결국 그렇죠. 디지털 데이터는 원본 사본이 없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하나의 카피에 대해서 내가 정당하게 가지고 있을 권리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디지털 네. 아트를 팔 때 저희 뭐 파나 같은 거 사면은 1번, 2번, 3번 막 번호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디지털 아트도 그런 식으로 복제를 딱 이거 10개만 해놓고 이게 1번 복제본, 2번 복제본 해가지고 1번이 더 비싸고 2번은 조금 싸고 이렇게 팔기도 하거든요. 네, 네. 결국 네. 한정된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가 보유하면서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원본 작품이 있는 경우에 전시권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사실 그걸 전시해서 한다는 건 인터넷에 공개해버리고는 거잖아요. 게다가 네네. 만약에 그로부터 수익을 얻게 되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되겠네요. 굉장히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플레이스에서 정확하게 좀 범위를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인터넷 공개는 네, 할 그게 수 중요할 것 있지만 같습니다. 예, 뭐 그 수익은 얻을 수 없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아직은 근데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플랫폼들이 그런 걸 명확하게 해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법적 분쟁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너무 초기여가지고 네. 아마 이제 근데 분쟁들이 몇 건씩 생기기 시작하면 또 이거는 정리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제가 아는 어떤 프로젝트도 불과 일주일 만에 한 30억 어치의 NFT를 파시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구매자들이 가진 권리가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걸 알게 되면 좀 네네. 많이 실망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유의해야 될 그럴 것 수 같습니다. 있죠. 뭐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합니다. 만일 그 파는 과정에서 좀 설명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플레이스 자체도 뭔가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의 중개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네네. 무책임한 것이 플랫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굉장히 사업하실 분들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박경희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박경희 변호사님,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NFT 거래액이 정말 폭발적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분쟁들도 사실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려는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내가 파는 게 내가 중개하는 그것의 권리 범위가 어떤 것들인지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NFT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다 보니까 지금 걔가 가상 자산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아요. 이게 가상 자산이 되면 특정 금융정보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그러면 또 마켓플레이스, NFT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가상자산 사업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아닌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직은.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규제 변경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 사실 가상자산으로 연결되면 또 과세제도하고도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 좀 찾아보시면서 과세 문제가 없나 이런 것들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있나요, 정 변호사? 네, 뭐 실물 예술품을 NFT화해서 온라인에 판매하는 경우에 뭐 해당 작품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사전 질문이 있긴 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박경희 변호사님 발표 내용 중에 이미 답변이 있었던 것 네네. 같아서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해결이 된 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법률 플랫폼과 변호사법에 대해서 박지은 변호사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린의 박지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률 플랫폼과 변호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정보통신기술과 법률 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리걸테크 서비스에는 뭐 검색이라든지 뭐 분석 분야, 작성 분야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가 현재 제공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서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법률 서비스 시장은 기존의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법조인이 아닌 일반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런 리걸테크 산업이 발달하면서 고객들이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기 쉬워지고 좀 더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리걸테크 산업 분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과연 현행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핫한 이슈인데요.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법률 서비스를 자기 플랫폼에 담아볼까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필요하니까.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 아래 페이지로 박스에 넣어둔 것도 제가 보니까는 다양한 리걸테크 종류인데 특히 이 검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 중에 자동 법률 문서 작성 서비스, 이거는 좀 변호사 협회와 갈등이 좀 있죠.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과 관련도 있지만 이제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네. 네. 다음에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 현행 변호사법 제34조에서는 다양한 행위 태양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 살펴볼 거랑 관련하여서는 고객이 특정한 변호사에게 수임 과정에서 변호사를 소개, 알선해 주면서 플랫폼이 이익을 얻는다거나 비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를 수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이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고객이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플랫폼의 그 비즈니스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크게는 플랫폼 업체가 고객과 변호사 사이의 계약에 관여하는지 여부와 플랫폼 업체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고려해서 광고형 플랫폼과 중개형 플랫폼 두 가지 방식이 나누어집니다. 먼저 광고형 플랫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형 플랫폼은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로부터 일정한 광고료를 취득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한 광고료를 지급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개형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사건을 매개로 플랫폼 업체가 특정한 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하고 그 사건 소개의 대가로 얻은 그런 결제 대금 중에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현행 변호사법에서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게 올해 네. 핫하게 뜨거웠죠. 변협과 법무부 네. 사이에서. 네. 이
특히 이 고객이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 플랫폼에 대해서 법무부는 변호사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변협이 그 플랫폼에 입점한 변호사를 징계한다고 하는 거는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변협은 아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직은 변협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실제 징계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변호사라 다 알고 있지만, 그죠?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한 그 징계 이야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네네네. 그리고 자동으로 법률 문서를 작성하여 주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경우에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를 면밀하게 살펴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플랫폼에서 계약서에 서식을 작성하는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에 대해서 변호사가 구체적인 검토를 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기 예스폼 같은 데 보면 양식을 팔고 있잖아요. 그것과 이 법률 문서를 작성해 주는 거는 차이가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왜냐하면 단순한 예스폼 양식 같은 경우 전달을 넘어서서 그 안에 내용을 채워주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법률 플랫폼 관련해서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해주시면 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과 같이 대한변협과 리걸테크 기업들 사이의 갈등은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계속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법무부에서는 리걸테크 서비스에 관한 제도적 정비를 위해서 TFT를 구성을 하고 이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게 되면 향후 관련된 웨비나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기업의 정보 처리와 형사 처벌에 대해서 설명할 황현덕 변호사입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황현덕 변호사입니다. 예, 저는 기업의 정보 처리와 형사 처벌이라는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료가 이 편집 과정에서 약간 변형이 돼서 글자가 좀 일부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한데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 이슈 부분은 기업의 정보 수집 그리고 관리, 사용 과정에서 문제된 사례를 먼저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의 정보 수집 과정에서 문제된 사례로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국가기관의 공적 서비스 관련해서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DB 데이터를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무단 수집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이 대부분의 인터넷 등기소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인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등기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을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 스크래핑, 데이터 크롤링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무단 수집해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고요. 두 번째로 언론사 인물정보 서비스 관련된 사례로는 구체적으로는 법률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한국 법조인 대관이라고 하는 법조인을 뭐 이름만 알면 바로 조회할 수 있고 이름을 몰라도 이 특정 법조인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조인을 찾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법조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게재되어 있는 인물 정보, 성명이나 이메일 주소, 뭐 소속 등 이런 정보를 무단으로 이제 수집했다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은 이 법원에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고 후자의 경우에는 그 정보 수집 과정에서 이것이 법률신문사에 포착이 되어서
법률신문사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정보 수집 주체가 공식적으로 이 법률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사과를 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정보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례인데요. 약간 보이다 마는데 거기 보면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사내에서 다운로드되어 제가 이거를 어, 다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화면이 예, 깨져가지고 제가 네, 지금 다시 네, 예, 이제 제대로 잘 나오네요. 예. 잘 서버에 나왔습니까? 네. 저장된 개인정보가 음. 사내에서 다운로드되어서 사회에 유출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보 보안 사고에 있어서 아주 고전적인 유형이죠. 기업 내부자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개인정보가 다운로드되고 DRM이 해제된 다음에 사회로 빠져나갈 수도 있었던 뭐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업의 정보 사용 과정에서 문제된 사례인데 이것은 흔히 기업이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업역에 있을 경우에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민원인이 그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제 입수하게 된 거죠. 그렇게 입수한 개인정보를 민원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방어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민원 제기로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민사상 소를 제기했는데 그 소에 대한 응소를 해서 방어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기존에 확보해뒀던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비슷한 사안이긴 한데 이거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민원인에 대한 형사 고소에 활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원인과의 그 민원 해결 과정에서 뭔가 좀 이제 회사와 민원인 간에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약간 민원인 측에 좀 문제성 어떤 행동이 있게 되니까 회사 쪽에서 그 민원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면서 기존에 확보했던 개인정보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네네. 예,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뭐 시사점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뭐 꼽아봤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크롤링, 데이터 스크래핑이라고도 하고 그냥 웹 크롤링, 스크래핑이라고도 하는데 내재적 한계를 준수해야 되는 측면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은 이미 그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자의 경우에 신용정보법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이미 금지가 되었습니다. 자료에 주체 기재가 생략돼서 좀 오해 소지가 있는데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자 그러니까 우리 요즘 흔히 말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죠. 그 사업자들 경우에는 스크래핑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 직접적으로 하든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하든 간에 그것이 모두 다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내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가 있죠. 거기에 보면 기술적 측면, 관리적 측면, 물리적 측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그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고시에 보시면 그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거기에 규정된 내용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런 의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문제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고요. 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과 관련해서 시행령에 보면은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외의 경우를 나눠두긴 했는데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그리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뭐 이런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을 할 때에는 흔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은 만연히 대표자 대표이사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라고 그냥 관행적으로 두기 쉬운데 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고가 나면은 최종적으로 이 책임이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럴 지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정을 하고 가장 이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에 밝은 사람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 그 고맙습니다. 개인정보 이 수집 목적 용도 외 사용 시에는 좀 이 부분에 신중한 법리를 검토하고 논란의 소지가 없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명시적으로 기재하진 않았는데 논란의 소지가 없는 대안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런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떤 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이나 용도 외에 사용할 때는 이걸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뭐 제출 명령이나 사실조회 아니면 그 수사기관의 그 임의 수사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제출하는 형태로 해도 얼마든지 이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황 변호사님 올해 저희가 1회 세미나 때 이루다 사건을 다뤘었잖아요. 예. 이루다 사건이 바로 이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가 비식별화를 한다고 했지만 미처 미흡한 바람에 이제 불법 이슈가 나왔고 개보이가 뭐 불법으로 인정해서 과징금까지 부과했으니까요. 바로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비식별화를 제대로 하는 것도 이 대안의 하나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비식별화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서 뭐 가명 정보, 익명 정보 활용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규정에 맞춰서 비식별화 조치를 해서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하나의 분명히 방법이 되겠죠. 근데 제가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그 수집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뭐 등등과 관련된 법률 조항이 너무나 복잡하고 난삽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그 법률가라고 하더라도 그 법 규정에 저촉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제대로 이 개인정보를 변형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사실 B2C 서비스 중에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는 서비스는 없고요. B2B라 할지라도 결국 이제 개인정보를 다루게 되니까 우리 황현덕 변호사와 김창혁 변호사를 함께 찾아오면 되겠네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 거의 참가자가 한 870명 정도가 듣고 계신데 아유, 오늘 홍보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는 뭐 제가 간단하게 써봤는데요. 벌써 작년 8월에 개정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벌써 시행되었고 벌써 1년 이상이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정착 단계에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앞으로도 여전히 빅데이터 축적 및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보호를 해야 되느냐, 보호 범위와 한계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계속 어느 정도 확실한 이 많은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그런 논란이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이 개정 데이터 3법에 의해서 활용의 길이 새로 열린 가명정보, 익명정보 이와 관련돼서 점점 활용 사례가 늘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된 개인 신용정보와 관련해서도 점점 활용 사례가 증가할 것 같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법률 문제도 여전히 많이 늘 것 같습니다. 다른 이 기업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항상 이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 트렌드를 숙지하셔서 업무를 수행하셔야지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업무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 용도로 활용할 경우에 직원과 회사 간에 해당 데이터 사용에 대한 권리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사전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전 질문인가요? 네, 네. 황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황현덕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죠. 예, 그거는 뭐 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뭐 일단 회사의 사규나 아니면은 회사와 이 피용자 간의 어떤 고용계약, 취업 규칙 등 이런 약정이나 그게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원칙적으로는 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 관련 데이터라면은 그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회사의 그 사용 권리나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렇게 실제로 봐야 될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일반적인 대답이고 구체적인 그 경우에 이게 누구에게 제 통제권이 있다고 봐야 될지는 구체적인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전 질문 더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가상자산과 AML에 대해 한혜선 변호사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혜선 변호사입니다. 그 가상자산과 AML 분야에서 2021년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와 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12월 14일 기준으로 현재 총 18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2021년 한 해 저희 법무법인 리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AML 시스템 구축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다음. 네네. 네. 그 주로 어떤 내용이 우리가 도와드린 내용인가요? 네, 가상자산 사업자가 AML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한 신고 시에 사업 추진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AML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ML 구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실제로 그 작동하는지 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라는 절차를 통해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부 통제나 고객 확인, 거래 모니터링 이런 핵심적인 포인트에 있어서 규정, 조직이라고 하면 실제 담당 부서를 말하는 건데요. 규정이나 조직, 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실제로 이것이 작동할 수 있는지, 작동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자문을 드렸습니다. 네네. 네, 한혜선 변호사님.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내년 전망에 앞서서 지금 아직 그 18개 가상자산 사업자만 신고 수리가 완료돼서 아직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시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시고 어떤 대비가 필요하신지 잠깐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실 때에는 AML 시스템 구축과 ISMS 인증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시간과 비용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 특히 회사마다 주어진 조건이 다르고 사전에 서비스 전에 인적, 물리적 투자가 선행되어야 되다 보니까 각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서 준비 로드맵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AML 시스템이나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실제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험을 감지를 해서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차원인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 법무법인은 주로 그런 기준이나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내년에도 계속 준비를 하실 텐데 가상자산 사업자 신규 신고를 하실 때 가장 어려움이 지금 있는 부분은 ISMS 인증을 받으려면 2달 이상 서비스를 실제 운영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획득이 가능한데 지금은 그 특근법 신고 유예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신규 사업자가 2달의 서비스 기간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신규 ISMS 인증을 받지 못하고 그 결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그 마냥 기다리실 수는 없을 거고 구조적인 이런 문제가 해소되는 것을 대비를 해서 로드맵을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한 변호사님. 그 특근법상 가상자산 사업에 포함되면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려면 ISMS를 받아야 되고 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ISMS를 받으려면 2개월간 실제 운영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네, 불법을 저지르기 전에는 이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딜레마가 있네요. 그러면 기업들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러면 가상자산 사업에 네. 해당하지 않는 모델을 설계해서 일단 좀 수행을 해보다가 신고를 내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식의 대안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로드맵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조, 이 교착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말씀이 그런 취지를 좀 반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네. 예, 어느 범위에서 서비스를 그러니까 최대한 런칭을 해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좀 이게 2022년에는 네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2022년에는 그 가상자산이 지금 특근법에서만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데 업권법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아까 NFT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디지털 아트에 대해서 잠깐 논의가 있었지만 그 NFT가 특근법상의 가상자산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좀 결론이 나면서 그에 따라서 AML 시스템 준비도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그 가상자산 업계는 그 업계에서 비즈니스의 유형이 정리가 되고 또 각 개별 사업자마다의 목소리를 내서 그것이 규제와 제도로 반영이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ISMS 인증이라는 그 교착 상태의 문제나 NFT의 새로운 비즈니스 유형이 AML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특근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런 현안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예의주시를 하면서 또 목소리를 모아 나갈 필요가 있고 저희 법무법인님도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업계의 목소리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특근법에 가상자산 사업이 들어간 이유 자체가 바로 이 돈 세탁 방지를 위한 것이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법규 위반이 되고 굉장히 사업 수행에 심각한 지장, 심지어 중단까지 될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그 사전 질문 있나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가상자산과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설명할 천희승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의 천희승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가상자산과 소비자 보호라는 주제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지금까지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될 만한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사실 이걸 설명드리려면 오늘 밤을 새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과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현재 이슈들을 크게 분류해보면 내부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덤핑 등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근래 국내에서 가장 이슈가 크게 됐던 것들은 가상자산 발행 주체에 의한 덤핑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덤핑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발행 주체가 공시한 내용보다 더 많은 코인을 발행하거나 락업하기로 한 물량을 락업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상자산 거래소에 입금하여 덤핑하는 그런 형태로 여러 번 이루어진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증권으로 분류되는 극소수의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들은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주체들이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발행하는 가상자산이 각국 증권법상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 국내 거래소들의 경우에도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경우에도 가상자산을 상장하기 전에 당해 가상자산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 의견서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주요 거래소들에 상장된 가상자산,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정, 부정거래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법률에 의해서 규제나 처벌이 가능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나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기존의 법률로 처벌이 가능한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형법상 사기 혐의가 명백해서 사기죄로 의율 가능한 경우와 다단계를 통해 판매하였을 때 방문 판매법이 위반이 성립하는 그런 경우 정도였습니다. 기존의 공시의 경우에도 단일화된 공시 채널이라는 게 없고 공시하는 항목이나 내용도 사실상 발행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현재 특근법이 시행 중이긴 한데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특근법은 주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고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관련 규제 법안, 이른바 가상자산 업권법의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여기 화면에 있는 것도 금융위가 최근에 이제 발표한 초안 내용이죠. 근데 이게 아직 뭐 법안은 아닌데 지금 그런 이슈들을 금융위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규제 방식이나 공시 이런 것들, 협회 자율 규제, 공시 시스템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이게 이제 입법되면은 사업자들은 이걸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규제 부담도 있지만 또 시장의 신뢰를 또 가져올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네. 뭐 일단 이 가상자산 규제안은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반려되긴 했는데 금융위 아니므로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기존에 좀 만연했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정 부정거래 이런 행위의 경우에는 아마 자본시장법상 그런 처벌에 준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보이고 공시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좀 정형화된 그런 규정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국내에 관련된 어떤 가상자산들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좀 확보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로 이제 신규 사업을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신규 사업을 영위하시려던 분들은 이 좀 엄격하게 제정될 것으로 보이는 업권법을 준수하시기 위해서 사전에 법률 컨설팅을 받으시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근법의 규제가 매우 세다는 거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업권법도 그에 못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에 이 금융위 자료에 보면 코인별 법안 적용에 있어서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이거는 2017년부터 금융위 입장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게 스테이블 코인은 새롭게 만들어질 가상자산법, 디파이도 여기는 명시적이진 않지만 아마도 가상자산법일 것 같고, NFT는 이번에 금융위 부위원장이 말씀했지만 투자 목적으로 대량으로 발행되면 또 가상자산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아마 새 법일 것 같은데 결국은 가상자산의 대부분 업종이 모두 금융위 소관의 법령의 규제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업권법 그러니까 자체가 금융위는 아무래도 이제 지능부서라기보다는 규제부서잖아요. 산업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지능보다는 좀 규제에 맞춘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업권법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입법안조차 다 마련이 되지는 않았는데 가상자산의 시장 규모가 워낙 급격히 성장하다 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권법이 어떤 형태로든 입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여러 규제가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이나 상당히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존과 같이 좀 이제 그 시장 규모에 맞지 않는 어떤 부정행위들, 이용계 정보 이용, 시세 조정, 허위나 부실 공시, 덤핑 이런 행위들을 하면은 입건되어 형사처벌 받는 그런 사례가 아마 업권법 제정 이후에는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업권법 준수를 위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컨설팅이나 법률 자문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직 뭐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만 이렇게 산업의 초기에 강력한 규제가 들어온다면 산업의 발전을 매우 저해한다는 것이 이제 이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 사실 뭐 해외로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서 잘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규제가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부작용은 제어하면서도 산업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만들어지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손 변호사님 뭐 사전 질의 있나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가상자산과 신탁계약에 대해서 김주훈 변호사가 소개하겠습니다. 예, 김주훈 변호사입니다. 뭐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짧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지금 수행하고 있는 뭐 최신 동향을 좀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국내 벤처 캐피탈이 운영하는 PEF가 해외의 NFT 발행업체에 투자를 하면서 에쿼티 투자를 하면서 그 계약에 따라서 NFT 토큰을 수령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국내 PEF가 이 NFT 토큰을 어떻게 보면 수령할 방법이 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 린을 좀 찾아왔고요. 저희 린의 전문가들이 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한 결과 이거를 좀 별도의 신탁 계약 형태로 좀 체결해가지고 좀 가상자산에 대한 NFT 토큰에 대한 에스크로 내지 커스터디 서비스를 좀 구현하는 걸로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신탁 계약, 좀 부동산 신탁이나 특정 금전 신탁 같은 기존 이 신탁업에 따른 그런 신탁 계약하고는 또 좀 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기존 신탁 업체들을 좀 이용하기는 좀 어려웠고, 그리고 가상자산 보관 업체를 통해서 지금 신탁 계약을 좀 체결하는 그런 형태를 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뭐 지금으로서는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서는 이렇게 별도의 좀 오프라인으로 이제 계약을 따로 체결해가지고 이런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구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기술 수준의 한계인데, 이게 아마 좀 제 생각에는 좀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된 기술이 좀 발달해서 널리 사용되게 되면은 뭐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로 형태로 어떻게 보면 신탁 계약이라는 것도 디파이 형태로 구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상상도 해봤고요. 뭐 최종적으로는 진짜 신탁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디센트럴라이즈드 아우토노머스 뭐 오르가니네이션이 출연해서 DAO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신탁 회사가 어떻게 보면 DAO를 통해서 좀 나중에는 출연돼서 이런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에는 그런 뭐 날도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새로운 산업의 기존의 금융 또는 계약법이 적용되는 아주 생생한 사례를 보여주셨네요. DID가 발달해서 한다면 정말 사실 누군지 모르더라도 계약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계약으로만 체결했던 거죠. 신탁에서 수탁자를 구하지 않고. 근데 이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계약 불이행을 당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신탁 제도를 이용하는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수탁자가 그러면은 어떤 업체가 됩니까? 그러니까 좀 수탁자는 어떻게 보면 양 당사자들 간에 신탁이라는 게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게 어떻게 보면 어떠한 법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이거를 맡겨놓자, 이렇게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탁을 이걸 수탁하는 제3자는 어떻게 보면 양쪽 당사자들이 다 믿을 만한 그런 당사자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이제 뭐 통상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뭐 부동산 신탁회사나 금융기관과 같은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였고요. 뭐 이게 좀 우리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지갑업자라든지 보관업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서비스를 하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복잡한 이게 지급 여부가 좀 불명확한 이런 법률 해석이 좀 게재되는 이런 복잡한 계약들은 아직까지는 뭐 가상자산 보관업체에서 단순히 그냥 처리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서, 현재는 이제 그거를 규제해주는 어떻게 보면 신탁 계약을 저희 법무부 린에서 준비해서 린의 협력을 받아서 이런 신탁 에스크로 내지 커스터디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네, 시장의 수요를 계약으로 잘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린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까지 ICO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락업을 걸고. 근데 그 락업을 나중에 해지해 준다거나 할 때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약속을 안 지키면. 그런 락업 물량 같은 경우도 이런 신탁을 통해서 한다면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어떠십니까? 물론입니다. 아마 그게 뭐 저희 법무법인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이것도 이제 곧 좀 널리 알려지면은 또 뭐 금융기관들도 또 이런 서비스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거를 또 전문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영위하려고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도 역시 출연할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 업체여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거 안전하게 보관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여금고는 아주 철통 같은 경비 속에 들어있으니까 우리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토큰을 맡겼다가 만약에 그 업체가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손실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만, 뭐 우리 김 변호사님은 K뱅크에 있다 오셨죠. 인터넷 전문은행은 어떻게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서 가능할까요? 뭐 기술력으로 구현은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문제는 돈이겠죠. 얼마나 그 구축비 이런 전산을 해킹 당하면은 구축하는데 은행이 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해킹 뭐 수조 원어치를 신탁해놨다가 해킹 당하면 은행이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리스키해 보이기도 하는데. 뭐 은행의 그 내부 통제, 그 은행은 망할 짓은 안 합니다. 은행원들이 워낙 보수적이고 그 좀 그 조직 자체가 내부 통제가 강하기 때문에 망할 정도의 그런 그 위험한 스타 사업은 안 할 거고요. 아마 굉장히 검증되고 그 다른 데에서 이미 중소 업체들에서 검증되고 안전하다는 게 한 3, 4년 정도 검증된 그 아마 비즈니스 모델만 은행에서 그러면 이거 돈 되네라고 생각되면은 이거 우리 구축비에 비해서 이거 돈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아마 비즈니스만 골라서 아마 은행은 하게 될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네네, 아주 재미있습니다. 혹시 사전 질문 있나요? 이게? 네네, 해당 주제에 대해서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네. 저 지금 질문 진행 중에, 행사 진행 중에 제가 Q&A 들어온 질문이 크게 4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감사합니다군요. 3개는 실시간으로 답을 드렸고요. 참가자들은 Q&A란을 눌러보시면 질문과 답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시간 질문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사전 질문과 모두 해결이 된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맞죠?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를 거죠? 통해서 들어온 실시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로 그 저작권이 있다고 속여서 판매자가 NFT를 만든 다음에 그 NFT를 판 경우에 마켓플레이스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뭐 구매자는 마켓플레이스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박경희 변호사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실 그 마켓플레이스가 약관이나 실제 표시상에서 본인이 단순한 통신 판매 중개업자이고 이 매매 거래 자체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걸 명시하고 그리고 판매자에 대한 정보 자체를 그 법령 전자상거래법이 정하는 대로 다 고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마켓플레이스가 책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 입장에서는 뭐 저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통신 판매 중개업만 한다는 걸 좀 명확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고 사실 그렇게 고지가 된다 하면 사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더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 판매자가 원 저작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해서 원 저작자, 사실 저작권이라는 게 뭐 등록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이 사람이 만들었는지 특히 이제 디지털 아트 같은 경우에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느 작가가 했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좀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는 마켓플레이스 쪽에서 그 NFT화하는 판매자로부터 기본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특히 아트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약간의 사전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리스크를 조금 막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NFT 과세할 가능성이 있냐, 뭐 법적인 규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는 또 실시간 질문이 있었습니다. 박지은 변호사 어떤가요? 네, 그 NFT 과세 말씀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올해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보아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경에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는 과세 대상이 가상자산의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모호하게 NFT에 대해서도 과세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실제로 과세 표준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 무엇을 과세할 것인지, 그리고 NFT 중에서 어떤 경우에 네. 과세 대상이 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9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세 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 자체를 1년 유예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NFT 과세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시간을 잠시 확보하였다. 현재 상황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정 변호사님 준비된 거 다 됐나요? 네,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은 다 답변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지금도 거의 저희 발표자 포함 80여 분이 계시고, 또 유튜브로도 보고 계신데요. 참석해주신 청중들께 모두 우리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OSM이나 소개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린 제4회 기술과법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내년에도 또 매월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내년 1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